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 물가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양측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면서 법정 기한을 넘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가운데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오늘 이 시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이 됐죠. 매년 그랬던 것처럼 노동계와 또 경영계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특히 이 물가라는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 모두에게 이 물가라는 변수가 근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1,890원,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올라간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양측의 입장은 일단 물가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물가 때문에 인건비 올려야 된다. 물가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으니 인건비 올리면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인데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경제 상황 자체가. 해마다 사실 최저임금 결정이 쉬운 해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해마다 어려웠는데 금년도는 정말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 소개하셨지만 일단 노동계 측에서는 18.9%를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경영계의 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또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동결 내지 감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조금 친 노동계 성향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되게 노동계 주장에 조금 무게가 실리있다면은 지금 윤 정부는 아무래도 또 경영계 측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은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동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슈거든요. 아까 우리 서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저물가인 상태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 동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지만 지금 5월 현재 물가가 4.7% 올랐고 연말까지는 5% 이상의 물가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럼 만일에 최저임금을 동결하게 되면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실상 5% 정도의 임금 삭감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민이 깊어지고 특히 결론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노사 양측 의견을 좁히기 어려울 거고 어느 한쪽은 또 박차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익위원들 의견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이런 항법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려는 의지가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물가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일단 금년 한 해는 예년에도 그렇지만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결정 시한을 법정 시한을 좀 넘기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정용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지난 2년간 사실은 코로나 전국에서 대단히 어려웠고, 맞아요. 폐업 위기 속에서 사실은 대출로 건건히 버텨오다가 이제 경기는 좀 살아나는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물가가 이렇게 덮치기 시작하고 모든 원자재 값들이 다 오르고 특히 식료품 쪽에는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계의 이야기도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한 축으로 보면 사실은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양해 차지는 않으셨겠지만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이제 뭐 국가의 지원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소득 노동자들, 빈곤선상에 있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실은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 이렇게 식용 부피나 이런 것들 엔게개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안 올리면 좋겠지만 안 올리면 빈곤선상의 노동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쪽으로 올리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정부가 작년에 폐지한 일자리 안정자금 그래서 재정이 좀 들어와서 실제로 일정 부분 정도는 국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네. 일정 부분 수준에서 인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노동계나 경영계나 양측의 주장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이제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참 어려워서 항상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마 내년 이맘때도 이 이슈를 가지고 패널이 좀 다르지만 네. 똑같이 아마 토론을 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1988년 도입된 이후로 사실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대표가 각각 9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로 전체 합의로 결정된 건 별로 없어요. 한 4분의 1 정도 35차례 회의 가운데 한 8차례만 그나마 시간을 좀 준수하면서 데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합의를 봤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결국에는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푸틴이 쏘아올린 공 지금 전 세계가 고지서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도 다양한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뭐 둔촌 주공도 그렇고요. 네. 재건축 사태도 또 화물연대 파업도 그리고 가장 복잡한 이 최저임금도 물가 때문에 굉장히 인상폭을 더 달라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최악의 이렇게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으면서 제일 걱정했던 지점이 뭐냐? 바로 이 물가가 임금 인상발 물가를 또 올리는 이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질까봐 가장 우려했는데 네. 그 시작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양측 다 의견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양측 다 의견이 다 뭐 어느 한쪽에 설득력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 편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는 물론 최초 요구안이니까 일단 던져보는 거고 네. 그 요구안을 이제 점진적으로 좀 좁혀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올해 이제 9,160원보다도 한 18.9% 인상된 네. 1,890원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2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것조차도 물가 오른 것조차도 고려를 했고 대내 위기 상황 그리고 지금 적정 생계비 한 80% 수준으로 노동계는 책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 더 낮아져서 그런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전 정부 시절에 공약했던 시간당 10,000원 정도는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받아들이는 경영계는 참 암담하다. 그렇게 요구하면 최근 한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0% 넘게 올랐는데 근데 2년 정도는 정상적인 사실 영업 활동을 못 했잖아요. 맞아요. 이걸 부담하는 게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폐업하라는 얘기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논의를 계속해서 굉장히 의미 없이 중재위원들, 공익위원들 사실은 뭐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반복된 이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좀 괴로워요. 그럼 이걸 좀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물론 덜 받자라는 데 이제 컨센서스가 맞춰지지만 네. 독일의 사를 보니까 슬라이딩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최초 요구안이 1년 내내 적용되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상반기에 좀 어려웠어. 상반기에 좀 어려우면 좀 더 많이 주고. 그다음 하반기에 좀 어려워졌어. 그럼 탄력적으로 좀 낮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각각 다 달라요. 주별로 네. 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에 좀 맡기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또 앞서서 얘기해 줬습니다만 정부가 또 차익을 보전하는 방법, 일자리 안정기금도 있지만 근로장려 세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EITC 다양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내려간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 궁극에는 지금은 월급 227만 원이지만 300, 400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될 이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해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 된다는 전망, 예상, 그걸 전제로 깔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참 좀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전망을 갖고 이렇게 불확실한 부분을 갖고 전제를 깔고 했는데 지금 사실 올해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4%는 뭐 지금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요원하다고 봐도 사실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다면은 과도하게 올렸으니까 올해는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논의에 조금 더 덧붙여 한다면 이렇게 해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조금 예측 가능한 공식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뭐 산식으로. 산식으로 해서 예. 전년도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네.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가지고 산식을 만들고 법제화시키고 물론 거기 이제 그때 또 단기적인 경제 상황을 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어야 되겠죠. 그 대신에 있겠죠. 그 알파 범위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되 그 알파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뭐 0.2%라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처럼 한쪽에서는 18% 인상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마이너스를 주장하고 이런 어떤 간극이 20% 이상 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룸을 굉장히 줄이되 그 공식이 그래서 뭐냐면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예측이 가능해지면 경영계획은 노동계획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할 수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논쟁의 소지가 적어듭니다. 네.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최저임금을 그 2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안 하고 그 틈을 한 2년 정도를 두고 그것도 공식 정해서 그렇게 논쟁에 일어날 여지를 굉장히 줄이는 뭐 그런 거 정도로 시스템에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아까 사회자 하시던 말씀 돌아가 보면은 네. 작년도에는 최저임금을 공식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전망치 플러스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율. 그래서 네. 경제 성장률 4%, 물가 상승 1.8%, 취업자 증가율 0.7% 마이너스 해가지고 5.1% 인상해서 9,160원인데 이게 지금 보기엔 엉터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지금 2% 중반도 어렵게 돼 있고 물가 상승률 1.8%가 아니라 물론 물가 상승률은 이제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복병 그렇죠. 때문에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비슷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 한 5% 정도. 그 공식에 산입하면 올해도 5% 정도 그 수치는 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맥시멈 뭐 18% 그런 건 어렵고 그렇다고 인상을 전혀 안 하는 거는 또 그렇고 해서 물가 상승률을 맥시멈치로 두고 얼만큼 물가 상승률 정도는 보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잡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문정부가 그렇게 또 최저임금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이상은 좋은 건데 EITC, 즉 근로장려금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렇게 좀 믹스를 해가지고 같이 좀 적용했더라면 상당히 그 좀 저항이 적었을 텐데 최저임금부터 터무니없이 뭐 16% 올려놓고 시작하니까 굉장히 그 산업계에서 반발이 심했다는 저항이 거죠. 심했던 거고 실제로 보면 또 문정부가 출범 초기에 2017년에는 예산이 연간 예산이 400조 대였어요. 지금 600조 훌쩍 넘거든요. 5년 동안에 국가 예산이 50%를 증가해서 이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5년 동안에 국가 부채도 400조, 600조에서 1000조가 넘는 상황이 됐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지난 5년 동안에 2.3%에 불과하거든요. 최저임금 7.3% 오르고 평균 연평균. 그래서 그런 것들 국가 재정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쓰면서 가급적이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그 뭔가 부담을 줄여주는 궁극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한테 최종으로 떨어지는 그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맞춰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하고 패키지로 좀 고려해야 되는데 최저임금대로 지지고 뽑고 사오고 또 다른 건 따로 논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같이 좀 병행해서 같이 봐서 보완될 건 보완되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데 어느 정도 그 임금이 필요한데 그걸 꼭 최저 임금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 제도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독일의 방식도 뭐 슬라이딩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산식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얼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게 올해도 사실 업종별 차등 적용 뭐 물론 무사는 됐지만 연구 영역 갖고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입장차를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어서 이런 어떤 산식을 만들고 뭐 방식을 바꾸고 이게 될까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해야는 할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는 것인가?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향들을 담론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크게 보면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결정을 세 가지 방식으로 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는 방식, 네. 행정부가 하는 방식,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이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산업별 단체 교섭을 통해서 산업 내에서 금속 산업은 금속 노동자들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을 하라 이렇게 산별로 해요? 예, 산별로서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르트 계획 이후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발생된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논란은 불가피한 거다.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이상. 네. 그리고 이 최저임금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노사가 알아서 하게 각자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해달라는 이런 주장들도 있고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또 한편은 이게 표준 임금이 돼서 사실은 전체 노사가 교섭이라든지 갈등 없이 임금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럼 자 예측 가능한 방식이 있는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작년 뭐 코로나 끝나면서 경제 되게 좋아질 거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그 시기에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어떤 산식을 집어넣더라도 결국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내셔널 미니멈을 정하는 부분은 여전히 생계비, 생계비를 중심으로 짜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동종업계 근로자들의 임금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변수인 물가와 경제 성장률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작년에 5.1%는 10년 평균으로 따져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한 7%. 예, 박근혜 정부 수준이죠. 때도 한 예. 7.2, 뭐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합쳐서 7.2 이 정도 수준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한 6%대 수준으로 다 최저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에 작년은 뭐 5.1%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16.4, 10.9 하면서 냉탕 온탕이 아니고 열탕과 금 냉탕을 갖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전 2년은 또 2.9, 뭐 1.5 이런 식으로 되게 낮게 그렇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5.1%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제가 최저임금 심의위원을 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그때 만원을 요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상당히 올라온 부분도 뭐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정의임금 대비해서 꽤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지혜롭게 너무 막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네. 지혜롭게 생계비와 물가 상승률을 좀 확보하면서 뭐 전년 대비해서 저는 2%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쭉 가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낮출 수는 없지만 좀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없이 가는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좀 사회적 합의들 그래서 경청도 좀 제발 동결이나 삭감 꺼내지 말고 노동계도 뭐 가능하지도 않는 수치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마지막에는 그냥 퇴장 책임지기 싫어서 퇴장하는 이런 구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 말씀 주신 건 이제 액수에 대한 어떤 합의 문제일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차등 적용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최초로 도입됐던 1988년인가요? 그때 네. 한 번 빼고는 차등 적용이 한 번도 안 됐던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럼요.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라는 게 최저임금을 두 가지로 뭐 구분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 말이 되냐 차등 적용해야 된다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차등해 이러 했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면면히 살펴봤거든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자는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고 차등 적용에 네네. 경영계도 도입이 되면 왜 우리 업종은 빠졌냐 됐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뭐 일본 같은 데도 내셔널 기준에 대비해서 낮게 주는 차등은 없고요. 조금씩 더 주는 차등은 있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최저임금 이 차등 적용은 허상이다 한국에서. 그래요. 한국에서 허상이다. 이걸 갖다 제도 개선 가능하지 않다. 저희도 연구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할지 서로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하면서 지역별로 가능할까? 업종별로 가능할까? 지금 인력난이 도입돼 있거든요. 조선소에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지금 복숭아 딸 시절이 왔는데 복숭아 8상자 줘야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 낮으면 이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셔널 미니멈은 지키되 좀 안정적인 수준. 네, 그러게요. 참
차등 적용은 매번 최저임금 회의 때 첫 번째로 포문을 열었다가 잘 안 되고 그냥 매번 그냥 흐지부지 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왜 이 기대감이 높아졌냐면 예.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늘 이 부분을 강조를 해왔고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히려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돼야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제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윈윈이 아닌 루즈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테이블 안에는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도 역시 이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네. 16대 11인가요? 네.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실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네. 공익위원이.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안건 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올렸다는 이면을 들여다보니 3년이라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전 정부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거를 고용노동부에다가 한번 검토는 좀 해보자라고 이제 심의 안건을 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가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계 입장은 똑같아요. 줄곧. 야, 이거 맞아요. 낙인 효과야. 내가 이거 최저임금 만회하나 이제 그걸 못 받는 더 이제 이하 업종으로 이제 낙인 효과 찍으면 누가 계층을 이겨요? 나누는 거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 거잖아요. 이제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가 또 퇴색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앞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일부는 하고 있어요. OECD 국가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한 그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가운데 한 13개 국가 네. 그리고 지금 노동계 얘기로는 일부 이제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장단점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화물연대의 이제 이 임금도 마찬가지로 네네. 3년간 일모를 제시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과정 자체를 생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 과정을 거치자라는 건데 그 과정조차 하지 말자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그 논의 자체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반영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수순 아니냐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군요. 반대 논리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논의 테이블에는 올릴만하다. 논의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편의점이랑 네. 서울 서울에는, 한복판에 있는 네. 편의점이랑 운영 시간이 다르고 인건비가 똑같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랑 조달하는 비용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해 한 번쯤은 논의해볼 대상이다. 검토할 근데 대상이라는 좀 겁니다. 뭐 회의 막 시작해서 하기보다는 좀 지금 연구 영역을 하든지 뭐 하여튼 좀 장기적인 좀 플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최저임금이죠.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얘기를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들의 임금 협상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뭐 IT 업계에서 시작이 돼서 뭐 이런 임금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이런 것들이 산업계 전반으로 좀 확산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 노사 간의 또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어서 좀 쉽지 않고 거기에 또 최근에 대법원에서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또 입장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면서 임금 자체를 결정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혜 교수님 또 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대기업 임금 협상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뭐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어가는 거고 높아요. 최저임금 문제는 무관하게 또 뭐 그들만의 리그에서 뭐 하고 있는 거고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균 임금이 1억 7,200만 원이에요. 평균이. 평균이. 그러니까 뭐 많이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받는. 그래서 근데 아니 기업이 매출 많이 올리고 이익 많이 내서 종업원들한테 많이 주는 거 그건 뭐 월급 많이 주는 거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뭐 10% 20% 인상을 요구한다. 1,000만 인상을 요구한다. 그거는 뭐 지불 여력이 되면 할 것이고 그렇죠. 못하면 안 될 것이고 그건 노사 간의 협상이 합의를 맡기는 하겠죠. 것이 네. 맞겠죠. 다만 이렇게 우리가 연봉 1억 이상을 주는 120대 대기업에 보니까 종사원을 보니까요. 네. 77만 명이에요. 전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2,845만 명 중에서 77만 명 수준인 거예요. 명이면은 네. 한 2.5% 40분의 1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 1억 이상 받는 이 불과 2, 3%에 불과한 이 직장의 근로자들이 다른 그 못 받고 있는 7, 8%의 근로자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건 우리나라가 빨리 산업 구조 개편해서 이런 고부가 직종으로 빨리 옮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혹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은 물론 인구가 작은 나라긴 네. 합니다만은 그게 국민 소득이 10만 불 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주 고부가지 산업만 유치해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 중규모 국가니까 그렇게 뭐 국민소득 10만 불 가고 이런 건 어렵겠지만 네네.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고 똑똑하잖아요. 맞아요. 고부가 요즘 뭐 반도체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집중해가지고 10몇 년 만에 우리나라 1인 GDP를 다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업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어려우니까 어렵죠. 대기업 문제는 그들 남기도 다만 이렇게 재원을 보니까 네. 작년에 대기업에서 12.8% 이 120대 대기업이 인상해서 그게 8조 원의 임금이 늘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만약에 4천만 원 주고 신입사원을 고용한다면 20만 명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기업 작년에 0.2%인가 한 1,000여 명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네. 한 77만 명, 78만 명, 지난 한 5년 정도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잖아요. 그건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뭐냐면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그게 또 기존의 노조들, 기존에 자기들 또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들이 정규직 직원 늘리지 않고 계속 임금이 1년에 10% 이상 올리려고 그러면 직원 숫자가 늘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슈는 첫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종업원들 월급 주는 거는 자기들 노사 간에 뭐 협약하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노동 어떤 진입 장벽 같은 게 낮아지고죠. 그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고나 혹은 고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그 기업에서 조금 더 빗장을 열고 많은 신입사원도 고용하고 그러면 그 효과로 말미암아 전체 고용은 늘어났을 텐데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돼 그들만 계속 1년에 10몇 프로씩 올리고 연봉 1억씩 이상 받고 그거는 77만 명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2,8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걱정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에서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임금 정책이라든지 노동 정책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최저임금과 대기업 임금과 조금 있으면 이제 공기업 임금까지 이제 오늘 공기업도 다루게 있죠.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최저임금은 월 191만 원입니다. 현재요? 예, 현재 191만 원이고요. 대기업은 529만 원입니다. 520. 중소기업의 임금은 259만 원입니다. 네. 이 임금 구조,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이 넘게 받는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LG전자가 비교적 낮게 올린데 8.2%고 삼성, 현대, 삼성하고 뭐 SK 합쳐가지고 9% 10%대 올려고 이런 구조 속에서 1억이 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뭐 1,000만 원씩 연봉이 1억에 10%면 예, 1,000만 원씩 연봉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은 191만 원인데 그거 지금 뭐 10% 올리는 것은 택도 없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봐야 200만 원 올리는 이런 구조인데 임금 격차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아까 대기업 노조들이 자기들 더 받아가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신규 채용 허용을 갖다가 등한시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올해 임금 요구에도 신규 채용하라고 계속되어 있고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배를 요구했고 이 대기업 임금이 많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재작년에 판교발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게임 업체 판교발에서 시작되고 좀 있으니까 SK 하이닉스에서 도대체 임금 성과급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놀라가지고 올려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따라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재작년에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노사,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임금을 동결을 선언해 줬어요.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고용 일자리를 지키면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들 다 올리면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만 대단히 공경에 처한 그런 사례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사례들, 아까 뭐 독일의 사례나 유럽의 사례로 있지만 걔네들 임금 격차가 사내에서나 밖에서나 3배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5배, 6배 뛰어넘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격차 많이 보니까 너가 많이 가진 건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작게 받는 사람들은 니네들은 못 올려 절대.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양극화가 어려워지는 거죠.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래서 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하는데 울산에요. 재작년에 울산에 현대자동차 3번 썼는데 그 3번이 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었어요. 최저임금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재고가 이제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많이 벌면 분배를 갖다 제대로 해나가는 거죠. 뭐 노동자도 가고 주주도 가져가고 유보도 하고 이런 거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좋은데 사실은 중소기업과
또 그 밑에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이 구조 속에서 여기에 최소한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5%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3% 이상 받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조로 갖다가 대기업들이 조금 더 눈 올린 거예요. 우리가 화물연대 이야기도 했었지만 하주들은 사실은 다 대기업들입니다. 수출입이 거의 뭐 우리 전체 물동의 9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하주들이 조금이라도 베풀기 시작하면 사실은 현장이 훨씬 더 잘 돌아가는 이런 구조이다. 그래서 많이 부신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시되 좀 뭐 힘들고 중소기업이나 그 밑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그 연대하는 정신들도 대기업 사원에서 좀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뭐 물가 워낙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 막 오르고 이러니까 기업들은 또 그게 부담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건비를 많이 올릴 수 없다라는 근거로 쓰고 있고 노동자들은 이제 물가 오르니까 임금도 올려줘야지 물가 인상률만큼은 상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대기업에서 뭐 혹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됐죠.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사람 구하지 못해서 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점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팩트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팩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네. 최저임금을 감내해야 되는 게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니라 지금 고용인 5명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에요. 다중채무자들이에요. 문 닫을까? 세 곳 이상에서 막 대출 맞습니다. 받고.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문 닫아서도 안 돼요. 정부 보조금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동자 측도 딱 하고 진짜 이 지급을 해야 되는 운영해야 되는 기업, 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딱한 처지예요. 이 갭을 어떻게 줄이고 이걸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소득 재분배로 낚시 효과가 있어서 세금을 더 거들여서 이 부분을 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고 대기업들은 당연히 자기네의 난 이득의 만큼 뭐 성과금을 분배한다 이런 거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전혀 이제 낚시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공공개혁, 노사개혁, 연금개혁, 뭐 교육개혁, 생산 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죠. 예, 이게 그래서 정말로 아직까지도 숙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그랬어요. 모든 정부가 개혁하겠다라고 초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맞아요. 걸지만 결국에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 님비 현상. 바로 선거가 들어오면 날인마이 백야드. 내 임기 동안 물가 올려서는 안 되고요. 내 임기 동안 연금 개혁 안 돼. 그럼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떠안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인 거네요. 맞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몸집은 점점점 비대해지는데 적자는 더 커지는데 인력은 더 늘려. 연봉 1억자는 더 많고요. 혜택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년이 보장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상하박.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후해지고 네. 밑에 갈수록 굉장히 박해지는.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형적인 이 문화를 바꾸지 않은 이상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기에 방향성을 잡고서 이 부분 개혁하겠다, 5대 부분 개혁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선전포고성 이제 이 정책은 좋지만 과연 이 구체적인 액션 실행 방안이 돼 있느냐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참 거시적인 문제, 진짜 거대한 담론으로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당분간은 아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 어쨌든 물가는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뭔가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이 올리고 그럼 임금이 오르면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또 충격을 받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이 문제가 우리 때문에 촉발된 건 아니거든요. 네, 외부에서 잘 왔죠.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왔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잡히면서 네. 회복되나 했더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우연히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석유 수출국이고 유럽은 그 전적으로 50% 이상을 그 러시아에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또 세계 유럽 곡창지대라. 거기서 엄청난 밀이 생산되는데 식량 위기, 천연 자원의 위기가 같이 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천연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외국에서 부품이나 천연 자원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무 자원값이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달째 그 무역 수지도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외적인 요인이다. 게다가 또 흔히 말하는 미국 세계 경제 뭐랄까 좀 이끌고 나가는 미국이 상당히 우리 속된 말로 본헤드 플레이를 했죠. 패드가. 그래서 코로나 때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과잉 뭐 보복 소비하고 엄청난 소비 증가 일어날 때 돈을 좀 일찍 긴축 재정하고 금리를 올리고 일찍 좀 걷어들였는데 너무 뭐 흔히 영어로 too little, too late. 그래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8.6% 올랐는데 뭐 우리는 거의 진짜 4.7%니까 10% 4% 정도 갭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방하고 있는 건데 뭐 그걸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없습니다. 우리 임기응변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도 고심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선도적으로 또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도 우리 가게나 기업에 부담이 되지만 네. 또 너무 뒤처지면 또 국부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 상당히 좀 임기응변으로 할 수밖에 네. 없고요. 정부도 지금 또 재정을 투입할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도 좀 시위에 맞게 하고 근데 기업 걱정은 저는 솔직히 안 합니다. 간섭 안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괜히 쓸데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업들 내가 볼 때는 대기업 전략실에서는 이미 뭐 작년부터 이런 시나리오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컨틴전시 플레이 오히려 이제 있죠. 우리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재벌 기업 체제가 저는 우리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지금 기회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대규모 글로벌 위기가 오면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커다란 위기 속에는 우리 위협과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말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나라 재벌 체제라고 하듯이 어떤 특정 분야의 기회의 창이 생겼을 때 그냥 그룹 자원을 몰빵해가지고 집중 투자해서 그 부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어쨌든 한 1, 2년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는 기기에 우리 기업들이 잘 뛰어들어가지고 기회를 또 잡는 한 단계 더 찬스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업 걱정도 기업 걱정인데 사실 공공기관이 더 걱정이에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화 청사에 대한 청산 또 고연봉을 자진 반납하는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개선안까지도 제시를 대통령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기관의 어떤 재정비 그다음에 뭐 정리할 방만 경영들은 이번에는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이제 위기상에 뭐 돌입해 있고 특히 이제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은 뭐 체감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이런 국면이고 그런 국면에서 과연 어디가 제대로 좀 버텨내느냐 각 부분들이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여전히 자생력을 가지고 뭐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익숙하게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의 역할, 금융지주회사의 역할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의 역할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데가 금융회사들입니다. 금융지주가 작년에 3조씩 이익을 내고 역대급 실적이었죠. 올해 전 국민들 어렵다고 금리 올라간다고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지금 뭐 지주가 각 발로 이 추세로 가면 4조 이상, 4조 클럽에 다 들어갈 정도의 상황이고 뭐 평균 연봉도 높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여전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불과 2년 사이에 275조 정도 지금 대출이 늘었어요. 대출을 버티고 있는데 내년 되면 이 대출 만기들 다 갚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은 금융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지난 정부 시기에 이익도 많이 나고 솔직히 그 라임 뭐 헤리티지 옵티머스 등등 통해 가지고 금융 사고 많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지지도 않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이 금융이 예대 마진이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금융이 첫 번째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상한 시기도 좀 연장해주고 어려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자도 감면해주는 이런 방식과 관련한 이분들 그리고 급속한 또 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대 마진 더 폭을 벌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금융당국이 제대로 좀 금융지주회사로 갖다가 감시 감독해야 된다. 과거 어려운 시기에 다 국민들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갖다가 케어해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에 내려가면 가장 좋은 건물이 사실은 공공기관 건물입니다. 화려하죠. 네, 그런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새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건물은 뭐 미래를 보고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인력을 늘려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에 대한
이제 부담이나 이런 것은 오롯이 다음 정부로 늘어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요구를 하게 될 것인데 금융기관도 과거에 대비해서 어쨌든 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은행권이나 금융권들도 지점을 다 통폐합하고 없애고 이렇게 하고 있고 콜센터나 IT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 민원 처리 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꽤 많은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꽤 많은 인원들이 비교적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측면도 꽤 있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코로나 국면에서 공무원들은 대단히 뭐 역할을 많이 나눴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노사가 머리를 모아서 그리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개혁을 갖다 합의해 나가는 건 중요하겠다. 인철 소장님 어떠세요? 공공기관 개혁 늘 숙제였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기재부를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공공기관 평가를 하는데 제가 당시에 했던 때랑 비교해서 공공기관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공운위라는 게 있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현재 네. 350개요. 그렇게 많나요? 제가 다녔을 때 한 270, 80여 개로 좀 기억이 나는데 지난 5년 동안 한 30여 개 가까이 늘었고요. 인력도 30% 많이 늘었어요. 그렇겠죠. 같이 근데 이제 부채가 또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마 지금 LH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내부 정보 이용해서 땅 투기했던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 네. 여기가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았어요. LH가요? 네. 이러니 A등급, 국민들이 신뢰가 떨어지죠. A등급 받으면 인센티브가 나가거든요. 여기다 성과급 줘야 돼요. 맞아요. 자, 이게 물론 일정 부분 저는 한전의 적자는 일정 부분 뭐 정부의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180원에 킬로와트당 수입을 하다가 110원에 팔라고 하니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낙하산 인사예요. 공공기업은 정말로 정권 바뀔 때마다 순식간에 네. 낙하산 인사들이 다 차지해요. 갑자기 누가 와 있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경영 불과 한 3, 4년 하다가 가버려요. 책임도 안 져요, 이분들이. 그런 걸 다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한전 같은 경우 일부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사들이 많아요. 한전이 특히 상장사인데요. 한전은 국내에만 상장돼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 DR 형태로 주식 예탁 증세 형태로 상장돼 있어요. 근데 주가가 늘 지지부진해요. 외국인 투자 비율이 늘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의 공기업은 공기업이 아니야. 무늬만 공기업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단지 이제 전 정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을 이제 어떤 개혁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나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번 정부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낙하산 인사를 좀 근절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올라갈 수 네.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오늘 김현학 교수, 정영건 대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엔저 직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